이제 드디어 어제 여야 대표회담 한동훈, 이재명 두 대표가 만났어요. 일단 어떻게 보셨어요? 11년 만에. 의외로 이게 11년 만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이제 야당 대표는 여당 대표를 만나기보다는 대통령과 만나기를 원하기 때문에 예. 기억나실 거예요. 아마 이제 국정원 댓글 조작 문제 때문에 당시에 야당의 대표가 김한길 대표였었는데 예. 황우여 대표랑 같이 추석 전후로 해서 아마 박근혜 예. 그 대통령과 국회에서 만난 적이 있었어요. 예. 그때 이제 김한길 이제 그 대표가 나와가지고 뭐냐면 정답은 없었다. 예. 그 말에 굉장히 이제 유행을 했었었는데 그만큼 대통령과 야당 대표와는 이제 여야 영수회담이라는 그 표현도 별로 이렇게 좀 마음에 안 들지만은 예. 여하튼 우리 그냥 영수회담이라는 올드한 표현이긴 한데. 표현이 영수회담이라는 말이 아주 보편화돼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거는 그냥 굳이 해석을 하자면 여당의 1등하고 야권의 1등끼리 만난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영수회담이다. 굳이 말하면 그런 건데. 정상적으로 하면 여야 당 대표가 회담이 더 맞는 거죠. 맞는 거죠. 예. 그래서 필요하면 3자가 만나는 거죠. 예. 대통령과 여야 이제 대표가 만나서 현안에 관련돼서 논의하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11년 만에 여야 대표회담? 이 있었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들도 많이 기대를 하고 예. 그리고 또 정기국회 바로 직전에 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정기국회 때는 싸우는 국회가 아니라 뭔가 딱 두 가지였었던 거라고 봐요. 시도했던 거는 뭐냐면 민생 우선 정치 복원. 그렇죠. 민생 우선 정치 복원. 이 두 가지를 아직 갈구하고 있거든요. 국민들이. 국민들이 정말 지금 너무 지금 피곤해. 아까 초반에 말씀하셨지만 이 폭염보다 그렇습니다. 더 힘든 게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정치권의 일종의 혐오와 정치권의 그냥 기능 정지. 이게 사실은 폭염보다 어떻게 보면 더 괴로운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가을에 찬바람이 불듯이 여기도 좀 이렇게 좀 시원한 바람이 불었으면 좋겠다. 거기엔 아마 다들 의견이 없을 거예요. 의견도 없고 뭐 각 신문 보더라도 한술밥에 모르겠습니까? 예. 자주 만나서 또 대화하면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더 나가서 지금 여하튼 간에 그 8개에 관련돼서 뭐 합의문이 아니라 공동 발표문 형식으로 됐어요. 발표문입니다. 합의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예. 그 8개 중에 제일 첫 번째가 민생이 공약 중에서 공통 있는 거를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자. 협의기구를 운영한다. 네, 그게 제 첫 번째인 것 같아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의미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조선일보는 일면 제목을 이걸로 뽑았더라고요. 네, 그러고 나서 우리가 얘기하는 구하라법이라든지 뭐 전세사기범이라든지 꼭 필요한 법들에 대해서 간호사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근에 합의 처리했었습니까? 맞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이어나간다고 한다면 22대 정기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변화가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줬다는 의미에서 저는 일단 긍정적으로 봅니다. 1번 긍정. 다만 한동훈 대표는 3가지의 내재적인 한계가 있어요. 첫 번째 한계는 뭐냐면 본인이 아무리 여당 대표를 하더라도 대통령과 상의 없이 기존 입장을 일방적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게 첫 번째 한계인 거죠. 그러니까 최상병 특검 문제라든지 지금 의대 증언 유예하자는 문제도 거기에 걸린 부분들이 있고요. 두 번째는 한동훈 대표는 지금 원외에 있고 원내는 추경호 원내대표. 그러니까 이 의회에 그런데 추경호 원내대표가 힘을 갖고 있는데 추경호 원내대표는 또 친한 인사로 분류되고 있다는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니죠. 친윤 쪽으로. 친윤으로. 친윤으로.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갖고 있는 나름대로의 그 한계가 있고 세 번째는 뭐 작년 12월 26일 날 비대위원장으로 들어왔으니까 지금 뭐 그 정치에 대한 경륜이나 경험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한계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한동훈 대표가 뭐 어떤 때는 뭐 윤한 갈등 얘기도 나오고 등등 얘기가 나오지만 제가 나름대로 분석한 거는 2가지 면에서는 그 평가를 받을 것이다. 첫 번째는 뭐냐면 한동훈 대표는 끊임없이 뭔가 그래도 대안을 제시합니다. 대안을 제시한다. 대안 제시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면 최상병 문제도 우리가 질질 끌려다니지 말고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냥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특검을 하자. 대법원장이 추천한 제3자 방식. 그건 대안 제시한 거예요. 두 번째는 뭐냐면 2025년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건드릴 수 없지만 2026년도와 관련된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유예하자. 그건 대안이잖아요. 이게 제가 볼 때는 한동훈 지금 대표가 갖고 있는 큰 장점이라고 저는 봐요. 또 다른 장점은 뭐냐면 되도록이면 국민 눈높이란 말을 많이 써요. 그리고 국민 눈높이 국민에게 반응한다. 그거는 제가 한번 저 세미나에서 만나서 그 얘기를 했는데 그거를 굉장히 그 염두에도 한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responsiveness 반응하는 거고 예. 책임이란 얘기다. 예. 그러니까 responsibility and responsiveness가 그다음에 reform 3R이 움직여야지 정치가 새롭게 변한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아. 그러니까 정치개혁 그 세미나에서 한동훈 대표에게 한동훈 대표에게 아. 그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랬더니 예, 예. 그거를 이제 그럼 잘 그거를 뇌리에 남겨놨다가 사용하고 있을 가능성이 꽤 높은데요. 아니 왜냐하면 그거는 뭐 예. ABC니까 예. 미국 의회 과정에서 공부할 그러나 때 우리나라 정치인 중에 반응이라는 표현을 그렇게 방점을 둬서 쓰는 정치인이 거의 없었거든요. 없는데 이제 그 예. 미국에서는 그걸 제일 많이 얘기를 하거든요. 예. 리스판시브니스가 없는 반응이 없는 정치는 죽은 정치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 국민들은 지금 오른쪽을 긁어달라 자꾸 왼쪽을 긁으면 그게 말이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죠. 국민의 요구와 엇박자를 낸다는 거는 반응이 없는 정치고 그게 바로 어떤 경우는 정치가 죽고 왜 복원이 안 되냐.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에 반응하지 않고 다른 거를 가지고 활동을 하니까 정치가 죽은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 예. 봤을 때 제가 뭐 한동훈 대표가 그 부분을 잘 유지해 나간다면 좋겠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반응을 드리고 하고 또 대안을 내낸다는 건 긍정적인데, 긍정적인데 문제는 아까 세 가지 한계가 내놓는 대안들이 사실은 이 대통령실이나 정부에 의해서 잘 수용이 좀 안 되는 그래서 거가 저 할 있잖아요. 때는 이제 그 부분을 극복하려고 한다면 예. 정치 경륜이 작으니까 정말 정치 경륜이 많은 분들을 주변에서 얘기를 많이 들어야 된다. 아. 그러니까 또 뭐 예를 들어서 뭐 친한 세력이라든지 예. 또 얘기하면 뭐 자신이 만드는 팬덤을 만드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잘못될 수도 있는 반응이 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주 만나서 뭐 이재명 대표랑 뭐 38분간 독대를 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근데 그 부분이 참 궁금해요. 궁금한데 아직은 별로 나온 바닥에 얘기가 없어요. 없어요. 예. 서로 그거를 얘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사람들이 자주 만나게 되면은 뭔가 그동안 생각했던 걸 변화시키는 부분이 있는데요. 제가 게임 이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좀 드리면요. 게임 이론이요. 게임 이론은 반복 게임이라는 게 있어요. 예. 이트레이티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 리피티드 게임이라고 얘기하는데 엑설라더라고 하는 교수가 그 반복 게임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하다 가지고 얻은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tit-for tat의 전략. 맞습니다. 그게 뭐냐면 게임을 반복을 하면 처음에는 협조를 하라 이거예요. 예. 그 다음에 만약에 상대방이 협조 안 하면 그때는 보복하라는 겁니다. 그게 tit-for-tat가 되면은 서로가 그걸 알기 때문에 협조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예. 쉽게 표현해서 이번 여야 정당의 대표회담을 절대로 일회성으로 끝나면 안 돼. 원샷 게임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예. 그 반복 게임이 주는 함의는 뭐냐면 이터레이트 계속 반복을 하다 보면 서로가 이해하는 부분이 있고 지금은 공감도가 작지만 점점 이게 쭉 퍼져나가는 식으로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두 번째는 먼저 신뢰하는 모습을 보여라. 먼저 신뢰하는 그게 모습. 티포테트의 가장 핵심적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번에도 보면 뭐 우리가 뭐 금투세 문제와 관련돼서도 뭐 유예하느냐 아니면 폐지하느냐 문제가 있지만 주주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돼서 활성화 방안을 얘기하자라고 예. 얘기를 했다고 한다면 그거는 나름대로 변화를 주는 부분이 있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아지면은 많아질수록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정치가 복원이 돼야지 민생이 우선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따로 놀 수가 없어요. 그런 면에서 사실은 한 38분 그러니까 예. 원래 예정된 회담 모두 발언하고 그다음에 비공개 회담하고 정책의장과 수석 대변인들이 나가서 이제 그 발표문 정리하는 동안 38분인가 39분 정도 따로 독대가 예정이 없는 독대가 마련됐다는 그렇습니다. 거 아닙니까? 아마 그 독대 자리에서는 조금 캐주얼하게 이런저런 그럼요. 얘기를 했을 텐데 그럼요. 거기서 두 대표가 나눈 얘기와 그 거기서 형성된 일종의 그 어떤 공감대 약간 인간적 친밀성 아무래도 단둘이 얘기할 때 편하게 얘기할 때 그런 그렇습니다. 것들이 형성되기 좋으니까요. 그래서 뭐 그거를 근거로 해서 아마도 앞으로 이제 두 대표가 어쨌든 뭐 남마처럼 얽힌 이 전국에 그래도 조금 해결책이나 어떻게 보면 그 실타래를 푸는 실마리 같은 거를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그 생각도 두 들어요. 분이 조용히 만나서 이런 얘기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제 우리 선민생 후 정치 이슈로 합시다. 예. 지금 전국민 25만 원이라든지 재산 문제 포함해서 아주 민감한 정치 이슈를 하게 되면 민생이 죽어버리니까 예. 일단 우리 선 민생하고 후 정치 이슈로 가져가자.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은 민감한 정치 이슈와 관련돼서는 합의문에 도출되지를 못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 그냥 협의한다, 다 협의한다고만 뭐. 돼 예, 있기 때문에 예. 이거를 그런 원칙을 가지고서 두 사람이 자주 만나게 된다고 한다면 그래서 뭐 꼭 정례하라는 표현은 아니지만 수시로 만나서 대화하고 협력을 한다고 한다면 그리고 또 제일 바람직한 건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지만 원포인트 여야 정당 회담을 자주 해야 돼요.
원포인트. 그게 왜냐하면 그 우리 선례가 있어요. 2000년도 총선 끝나고 나서 다시 한나라당이 선거에서 승리했어요. 예. 여소야다가 돼버린 거예요. 예. 그랬을 때 김대중 전 대통령이 먼저 제안을 했어요. 이해창 총재와 영수회담을 먼저 제안을 한 겁니다. 예, 그랬죠. 받아들였지 않습니까? 근데 그리고 끝나고 나서 바로 또 회담을 했는데 그게 원포인트 여야 영수회담인데 의약분업. 그 문제 얼마나 시끄러웠어요. 예. 그런데 두 분이 만나서 딱 의약분업과 관련된 문제를 해결한 선례가 있고 예. 또 하나는 남북정상회담이 이제 있는데 그 남북정상회담과 관련돼서 끝나고 나서 원포인트 여영수회담 했어요. 예. 그 대통령이 그걸 이해창 총재한테 상세하게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렇게 해서 중요한 현안에 대한 민생 현안과 관련돼서 원포인트 여야 대표회담을 자주 열게 되면은요. 예. 국민들이 봤을 때는 굉장히 나름대로 뭔가 정치가 복원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희망을 심어줄 수 있는 부분들이 있지 않을까. 이런데 그러네요. 또다시 정기국회 들어오면서 뭐 우리가 얘기하는 양곡법 다시 얘기하고 뭐 그동안 재의결돼서 폐기된 걸 또다시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거는 자기가 스스로 그런 면에 됐을 때는 지금 이 회담의 성과를 그냥 스스로 부인하는 셈이 되는 거죠. 되기 때문에 예. 그래서 한동훈 대표가 이제 퇴임 끝나고 나서 당원들에게 그거를 보낸 것 중에서 핵심은 거지 않습니까? 되도록이면 국민 눈높이에 맞는 거를 가지고 열심히 정치를 하겠다. 이재명 대표도 뭐 자꾸 사법 리스크, 그 사법 리스크의 분야와 이 정치를 풀어가는 분야는 이게 분리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예. 그동안은 또 사법적 피의자를 내가 왜 만나, 만나라고 해서 그런 것 때문에 이거를 좀 정치를 약간 무시했었던 부분이 있는데 그리고 총선 끝나고 사실은 이제 여권이 대패를 하고 나니까 대통령이 영수회담 하자 그래서 했었어요. 영수회담 했을 때도 저는 이재명 대표가 그건 큰 패착인 것 같은데 거기서 한 15분인가 네. 원고지 A4 용지 10장 들고 가서 그렇습니다. 그냥 무슨 포금을 읽듯이 네. 읽은 게 사실은 두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신뢰에도 완전히 깨뜨리고 깨뜨려던 거죠. 대통령의 성정해 보기에도 그런 사람 다시 내가 억지로 한번 만나려고 했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거는 이재명 대표가 갖고 갈 수 있는 좋은 자신의 자산 하나를 그냥 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서 아까 엑설라드가 이게 티포테트 전략이 하면 처음부터 저렇게 비협조적으로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되는 나오는데 거. 예. 그다음에 어떻게 협조가 처음에는 협조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방에 따라서 전략을 세우는 티포테트의 전략을 해야지 반복 게임 속에서 신뢰라는 것이 만들어지고 좋은 균형으로 가는 거죠. 간다. 예. 그게 이제 그 저 반복 게임의 핵심적 상황이거든요. 예. 이거 정치 상황에서도 그대로 다 적용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지금 말씀하신 지난번에 아쉬웠었던 부분인데 그렇죠. 이번에는 이제 여야 대표가 11년 만에 만났다고 하니까 뭔가 좀 의미 있는 결과가 좀 나왔으면 좋겠다 말씀 좀 드립니다. 이번 그 대표회담에서 큰 이슈 중에 뭐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네네. 금투세가 사실은 맞습니다. 굉장히 그 이슈였는데 물론 금투세에 대해서 뭐 폐지한다 유예한다 이렇게 딱 부러지는 합의는 안 나왔지만 저는 한 대표에 아마 당연히 자산 형성의 사다리를 더 많이 더 쉽게 만들어야 네네. 된다. 금투세를 폐지하는데 국민이 집중하는 건 그런 이유다. 이거는 뭐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그렇습니다. 얘기인데 좀 이재명 대표가 한 이 얘기가 굉장히 이제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비정상이기 때문에 맞아요.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갖고 있는 금투세를 지금 적용하면 안 그래도 비정상인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 이것을 교정하고 보완하자는 차원이다. 이거는 사실 문제의식이라는 면에서는 한동훈 대표가 갖고 있는 그리고 소위 언필칭 1,400만 개미 맞습니다. 투자자들이 갖고 있는 우려하고 굉장히 맥락을 같이 하거든요. 그럼 최소한 내년 1월 1일부터 금투세 지금처럼 예정된 것처럼 시행을 안 한다는 그 시그널은 확실히 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두 가지 면에서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또 짚어봐야 될 부분 첫 번째는 뭐냐면 그런데 그 당의 정책위 의장이라는 사람은 그러니까요. 지금 뭐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면 저 반대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문제를 어떻게 말을 그렇게 하지 말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정책위 의장을 불러가지고 야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그러면은 한번 집중 토론하고 내가 지시하는 게 아니다. 예, 예. 민주적 또 그런 뭐냐면 이재명의 민주당을 얘기하면서 잠깐만 불리한 거 나오면 우리 민주당은 민주적이기 때문에 여러 의견을 듣습니다. 그러지 말고 예. 이게 뭐 1월이면 그게 뭐 지금 벌써 9월이니까 얼마 안 남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또 그 내면 속에는 뭐냐면 이런 것들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이재명이는 문재인 전 대통령과 다릅니다. 금투세는 문재인 전 대통령 그렇죠. 때 나온 정책이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러니까 정책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서라도 내가 볼 때는 이재명 예. 대표가 또
자기가 대권을 바라보는 사람이 1,400만 명이라고 하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지금 주식을 하고 있는데 그냥 넘어갈 수 있을까요? 그렇죠. 더 나가서 본질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금투세를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하게 되면은 결국은 주식시장이 흔들리게 되고 그럼 그 손해는 누가 보냐면 1,400명의 개미 투자자들이 맞습니다. 손해를 보는 건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금투세 적용 대상이 무슨 뭐 그렇게 1%밖에 안 되는데 왜 하느냐. 그게 99대 1로 갈라치기 하는 거거든요. 갈라치기 하는 거고 그건 사실은 우리 증시 상황을 네. 정말 잘 모르고 하는 얘기인데 모르는 거죠. 이재명 대표는 확실히 뭐 대선 떨어지고도 그때 주식 투자하다 사람들한테 뭐 들었던 주식 실물을 좀 아는 대표다 보니까 아마 이 증시에 참여하는 개미 투자자들의 논리나 네네. 처인의 상황은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력은 있는 것 같다. 그 대목을 본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저는 또 이제 관심 있게 보는 부분은 예. 그건 잘한 거라고 보세요. 반도체 시장, 예. AI 시장, 또 국가 기관의 전력망 이거를 확충한 지원 방안에 대해서 합의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이거 얼마나 중요한 부분이에요. 맞습니다. 예, 지금 맞습니다. 우리가 뭐 하반기 경제가 어떻게 돌아갈지는 모르겠지만은 여하튼 전 세계적으로 이 반도체와 관련된 거, AI와 관련된 거, 배터리 관련된 것들 어마어마하게 지금 모든 국가는 여기에 초미를 관심사를 보이고 그리고 있는데 사실은 대한민국 경제를 이만큼 이끌고 가는 거에 주축은 누가 뭐라 그래도 반도체인데 그렇습니다. 사실 대한민국 반도체가 그전과 같은 격차를 이제는 유지를 네. 못하고 있다는 네. 우려가 되게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늘 D램 같은 경우 메모리 반도체 같은 경우는 우리가 한 6개월 먼저 늘 개발했었는데 이제는 격차가 좁혀져서 그렇습니다. 그 선착의 효를 우리가 지금 못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그래서 지금 미국, 중국 사이에서 이제 중국을 어떤 배제시키는 미국의 노력 때문에 우리가 또 미국에 가서 투자해야 되고 네네. 이 트랙에서 지금 한국 반도체가 굉장히 위기죠. 위기입니다, 진짜. 예. 그래서 초격차 기술을 어떻게 만들어내느냐인데 이 대목에 내가 관심을 갖는 부분은 뭐냐면요. 대통령이 국정 브리핑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제 취임새에 과학과 기술을 통해서 성장의 동력을 가져오겠다는 말을 했습니다. 예. 자, AI라든지 반도체라든지 국가기관 전망 이걸 가지고서 세 사람이 왜 못 만납니까? 그렇죠. 그야말로 그 원포인트를 원포인트를 해가지고 예. 자 우리 반도체 AI로 해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하고 정부는 하고 예산을 이렇게 확충시키고 더 나가서 국회에서 이거 관련된 반도체 지원법을 조속하게 빨리 통과시켜주고 이게 얼마나 나름대로 국민들이 바라는 그 장면 아닐까요? 맞습니다. 그렇게 예. 해서 그거 가지고 무슨 또 만나서 최상병 얘기하고 김거에 특 그거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선민생 우선으로 가서 처음은 협력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제 저는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어떤 용어를요? 적대적 공생관계는 단어는 사라지고 예. 협력적 공생관계가 됐으면 좋겠다. 협력적 공생관계가 됐으면 그렇게 좋겠다. 되면 한두 번이라도 그런 이터레이션 게임을 통해서 나오게 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협력과 신뢰라고 하는 것이 쌓이게 되는 것이고 예. 그걸 한 번 만들어주면 쉽게 홈런 치기가 어려워요. 예. 그렇게 되면 자연 정치가 복원되고 거기에 맞춰서 민생도 살아남게 된다는 아주 굉장히 간단한 이치에서 움직여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동안 워낙 뭐 사법 리스크 한쪽은 뭐 그렇습니다. 특검을 가지고 워낙 지금 이게 거리가 멀어져 있어서 그 거리를 하여튼 자꾸 좁혀서 말씀하신 그런 협력적인 그 균형의 단계로 그렇습니다. 가는 노력을 서로 현명하게 하면 현명하게 게임에 임하면 사실은 될 수 있는 건데 말이죠. 그래서 걱정스러운 거는 예. 그러니까 이제 좀 분위기가 좋다가 예. 그 한동훈 우리 대표가 모두 발라서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요. 10월 달에 일시 그건 판결이 좀 받아들여. 그러니까 뭐냐면 제가 볼때 그것도 나오면은 예. 어떤 결과가 나올지 뭐 근데 한동훈 저 대표는 분명히 얘기했어요.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 그냥 들어 아무런 거기에 대해서 컴플레인하지 않겠다고 얘기를 예, 예. 했기 때문에 그게 이제 만약에 이제 그 이재명 대표한테 불리한 결과가 나오면 또 얼마나 또 전국이 또 나름대로 경색되고 거기에 대해서 뭐 또 혹시나 걱정스러운 게 판사 탄핵한다고 그럴까 봐 걱정스러운 부분들이 그럴 있는데 가능성도 있죠. 이제 그럴 그렇게 가능성도 되면 있죠. 이제 아까 얘기하는 그 티포테트 전략에 의하면 비협력으로 나오게 되고 협력이 깨지면서 그러니까 불신이 생기게 되는 그런 아무래도 악순환 이게 거죠. 앞길에 지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죠. 어느 지뢰가 터질지 그 모르겠기 지뢰를 때문에. 걷어내는 역할이 지도자의 역할이라니까요. 맞습니다. 지뢰는 많지만 예.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우리 정치 지도자가 지뢰를 오히려 심놓잖아. 맞습니다. 맞습니다. 제거를 하는 게 아니라 예. 그게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요. 어제 대표회담에서 또 뭐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법 리스크를 얘기했다든지 네. 그 금투세도 여러 관전 포인트가 있었지만 아니 계엄 준비설 이거를 또 이재명 대표가 모두 발언해서 얘기했어요. 이건 사실은
이미 계엄 얘기를 그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이 하고 그 전에 또 김병주 최고위원도 잠깐 언급했을 때도 이거는 괴담이다. 있을 수가 그렇죠. 없다. 탄핵 괴담이죠. 헌법 77조의 5항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그러니까 사항이 계엄을 선포한 때는 대통령은 지체 없이 국회에 통과해야 된다고 네. 5항이 국회가 제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을 해제를 요구한 때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해야 된다. 이게 있는데 어떻게 이 상황에서 지금 실제 170석을 민주당이 갖고 있고 범야권으로는 190석 가까이 갖고 있는데 이게 어떻게 계엄을 해서 이 정부가 계엄을 선포하고 무슨 국회의원들을 잡아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할 것이다. 이 얘기가 어떻게 또 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지금 민주당을 쭉 보니까요. 예. 습관성 탄핵 괴담병에 걸린 거예요. 탄핵 괴담병. 네, 왜냐하면 이번이 아니에요. 2016년도 11월 18일 날 예. 당시 추미애 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이 계엄을 준비하고 있다라까지 얘기한 사람들이에요. 맞습니다. 예. 그 2016년도예요. 예. 그다음에 기무사에서 계엄 문건이라 가지고 얼마나 나중에 대통령이 해외에 있으면서 문제 지시를 내렸어요. 수사를 하라고. 예. 어떻게 됐죠? 그냥 아무것도 해산 없었잖아요. 연동에 뒤한 말이 안 나타나고 그냥 그래서 제가 끝났죠. 습관성이라는 거예요. 예. 습관성으로 이게 지금 예를 들어서 계엄 괴담, 습관성 계엄 괴담에 걸린 정당이다. 그러니까 아마 이럴 수도 있어요. 탄핵이라는 걸 이런 식으로 쓰라고 헌법에 규정해 놓은 게 절대 아닌데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이 탄핵이라는 걸 정말 조절형 헌칼을 넘어서 일회용 휴지 뽑아 쓰듯이 쓰다 보니 그 사람들 눈에는 계엄도 그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우리가 이렇게 하니까 계엄을 이렇게 계엄은 정말 전쟁이나 전시에 준하는 무슨 어마어마한 혼란이 그럼요. 났을 때 아주 특별한 비상의 상황에서 쓰라고 하는 거고 탄핵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탄핵을 그렇게 쓰다 보니까 정말 그런 탄핵 보는 눈에 뭐가 보인다고 부처님 눈에 부처님만 보인다고 계엄도 그렇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오늘 아침에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어디 라디오에 나와서 그 얘기를 했더라고요. 민주당 사람들이 이게 뭐 헛것이 보이는 것 같다. 그게 아니라 굉장히 예. 고도의 자신들의 전략적 판단에서 하는 거 두 가지 목적이 전략적 있다고 판단이라고 봐요. 보신단 왜냐하면 말이죠. 첫 번째는 뭐냐면요. 사람들이 헌법 77조 4항 5항에 관련된 걸 잘 모르잖아요. 모르죠. 지금 예. 이제 우리 말씀하셨지만 탄핵이라는 거는 즉각적으로 계엄을 하게 되면 국회에다가 보고를 해야 되고 국회에서 과반 이상이 찬성을 하면 해제를 하게 돼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요. 예. 이거는 구조적으로 우리가 계엄을 할 수 없는면서도 불구하고 왜 그런 얘기를 할까? 예. 왜 전략적이냐? 탄핵까지 하려고 계엄까지 하려고 하는 대통령은 탄핵했다. 탄핵 명분 쌓기용으로. 탄핵 명분사 기용이다. 네, 저는 그렇게 보고요. 예. 두 번째는 뭐냐면 자신의 강성 지지층을 계속해서 즐겁게 해주는 거죠. 강성 지지층을 강성 즐겁게 한다. 지지층들을 예. 맞아 이재명 대표가 여야 대표 할 때 처음에 이 문제를 제기할 정도로 그 사람들 듣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기분 좋게 생각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게 바로 강성 지지층을 눈치를 보면서 가는 그러한 거로밖에 우리가 해석할 수밖에 없다. 예. 그렇지 않고 나서 뭐 김민석 지금 의원은 뭐라 했어요?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냐 그랬더니 상황이 지나면 알 거다.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 문제와 관련돼서 근거도 없이 또 말이 안 되잖아요. 즉각 해제할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요. 192석을 야당이 갖고 있는데 어떻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나요? 이제 그런 그러니까요. 면에서 봤을 때 이런 것들이 이제 최소한도 말의 품격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공당 특히 175석의 의석을 갖고 있는 제1야당의 당대표가 저런 식으로 공개 속상해서 탄핵에 대한 계엄에 관련된 거 얘기가 나오고 있다라는 얘기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건 정말 궤변이고 괴담인데 저는 한 번 걸러졌고 이제 사람들이 계엄 갖고는 더 이상 안 하겠구나 생각하는 그거를 이재명 대표가 11년 만에 열린 당대표회담의 공식 모두 발언에서 한 걸 보고 저는 깜짝 놀라서 그러니까 이건 헛것이 보이는 게 아니라 교수님 보시기에는 고도의 전략이 담겨 있는 거고 탄핵을 위한 빌드업 중에 하나고 그럼요. 강성 지지층 듣기 좋은 얘기 해주는 거다. 아니 전현희 의원이 김건희 여사는 살인자라고 해가지고서 2등도 했죠. 했잖아요. 예. 근데 그다음에 바로 그런 식으로 논리라면 이재명 대표는 저 연쇄 살인자 아니야? 그 말이 나니까 쑥 들어갔잖아요. 예. 그 이 사람들이 일단 뭔가 자극적이고 선동적이고 자기 지지층에 대해서 뭔가 던져내면은 후원금도 들어오고 예를 들어서 그때 경선에서도 전현희 확 올라갔죠. 올라가잖아요. 그 발언 직후에.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이거는 다른 것도 아니고 이렇게 거대 의석을 갖고 있는 당 대표의
말로는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예. 라는 말로 우리가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